여러분 잘 쉬셨어요? 잠시 쉬시는 것이 사실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법정대학에 교수였을 때 가서 어느 날은 그냥 하루 8시간 야간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의할 때 보면 참 피곤하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 한 10분인데 아주 쉬어요. 한 5분 동안 그냥 깊이 어떻게 또 잠이 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온라인으로 더구나 이 코로나 이런 시기에 또 한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듣는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어떻습니까?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니까. 저도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가면은 듣는 것이 또 더 피곤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강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너무 참 강의 듣는 자체도 힘드시고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여튼 잘 힘내시고 꼭 이 강의를 잘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아까 헌법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이죠. 그렇죠? 개인 간에 이렇게 의사표시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이제 우리 1차 과목에 민법 총칙이 있고 2차 과목에는 민법의 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일반 사법이라면 특별 사법이 뭐가 있습니까? 상사법이죠. 상법. 저는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 민법 상법이 아주 필수 과목으로 있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민법 상법이. 사법 분야가 그렇게 분량이 많아요. 민법만 해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렇게 대여섯 권 하여튼 봅니다. 상하권까지 있습니다. 그걸 달달 외워야 또 1차 과목을 통과할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다 해야 2차 과목에서는 물론 논문식으로 나오니까 중요 부분 잘하고 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다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힘들더라고요. 민법이. 일반 사법, 상법은 상사법, 특별사법이다. 근데 또 특별사법이 상사법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민법상 법인은 행정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 설립이나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그러나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나 한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는 행정사가 하면 또 안 됩니다. 물론 자문할 수가 있지만 왜? 보세요. 민법상 영위법인이나 공익법인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서 법이 설립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법상 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기. 그럼 주식회사의 큰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거기 회사의 법무법인 팀에서 주로 하죠. 등기는 또 법무사가 해야 되니까 이제 법무사도 등기에 관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상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이걸 또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와 법률행위. 행정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알아야 됩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 불가결의 법률. 의사표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법상 법률행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하고 어떤 계약을 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우리가 행정사를 위임계약을 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서로 거기에 따른 서명을 했을 때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민법상 계약은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민법상 이런 법률행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죠. 그럼 과연 단독행위란 어떤 것이냐? 단독행위는 행위자 단독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는 유언,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상 신고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행정사들에다 할 수가 있어요. 구청이라든가 신고하는 거. 계산범인 설립행위. 이건 우리 행정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에는 취소,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등이 있습니다만은 해제, 해지 뭐 딴 것보다도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 해지는 뭡니까? 과거에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고 해지는 장래에 계약이 소멸된 겁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 같은 건 해지할 때 해제라고 말을 많이 써요. 매매 계약이 서로 합의해서 해제했다. 또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해제했다 했을 때 과거로 소급해서 아예 안 한 걸로 돼버립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같은 거는 보통 해지 이런 용어를 쓰죠. 왜? 앞으로 지금까지 이미 살았는데 그렇죠? 이미 임차를 내는데 차임을 월세라든가 앞으로 향해서 장래에 향해서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해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계약은 이러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체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에 뭐 굉장히 많죠.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유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가 업무 위임을 받을 때 행정사법상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위임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위임계약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위임계약서로 이제 써서 저는 그 계약을 고객이 와서 어떤 계약을 하자고 할 때 위임계약을 쓸 때 전에는 뭐 보통 계약서 양식을 보면은 갑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갑, 위임인 갑, 수임인 을 했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다 빼고 그냥 위임인 수임인 하면 됩니다. 위임인은 뭡니까? 국민이 되죠. 수임인은 우리 행정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수임 업무의 내용, 또 서로 권리와 의무 규정을 줍니다. 위임했다고 해서 고객이 아무리 협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보를 다 갖다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다. 그럼 면허 취소 처분되는 그런 것들 다 가져야 돼.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다 가져야 되잖아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됐다. 그러면 그런 행정심판하면 그런 걸 다 가져야 되잖아요. 증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권리 의무사항 쓰고 이제 수임료 보수가 얼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쓰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합동행위라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것도 우리가 법인이 많이 이제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가 할 일입니다. 각종 법인 설립 인하가 행정사 수입, 행정사가 수임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행정사와 행정법,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법입니다. 행정사는 공법이죠. 민법은 사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일반적인 개념은 다 아시니까 나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의 설치 및 권한 그리고 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이다. 바로 행정조직법입니다. 그렇죠? 행정주체와 서인 간의 관계에 관한 행정자격법입니다. 아까 헌법도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의 기본 조직 자격에 관한, 그러니까 헌법의 기초에서 모든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법 하나를 잘 알면 다른 법도 다 알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법의 행정조직법 하면 우리가 얼마나 조직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정부의 중앙부처 50개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광역시도단체,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런 조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 알아야 행정사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주체와 바로 사인 간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죠. 이 관계에서 바로 국민의 권리 침해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잘 보는 것, 이것은 행정구제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은 이런 그 헌법에도 국민의 개인의 기본권 조항이 약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듯이 우리 행정법에도 이러한 조항들을 알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법의 원칙으로서의 법률 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공익사회 비례의 원칙이죠. 행정자유구속의 원칙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법률 유보의 원칙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행정심판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야 돼요. 행정심판서 쓸 때도 이제 실습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쓰시겠습니다만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청구 원인, 청구 이유에서는 사실관계도 잘 써야 됩니다. 사실관계는 몇 년, 몇 년, 며칠 영업정지를 당했다.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서. 또 법적인 거는 법률에 무슨 예를 든다면 음주운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몇 조의 위반이다. 이런 게 나왔다든가 그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되느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행정심판서도 써야 됩니다. 공무원이 과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했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비례의 원칙, 아까 헌법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 공익사익 비례의 원칙을 잘 적용합니다.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개인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공익과 사익의 비례를 잘 조절해서 해야지 사익, 개인에게 토지보상은 너무 조금 주고 공익에 이렇게 지었다면 그것도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된다. 특히 행정자의 구속의 원칙, 선례. 법원에서는 판례 구속이 있듯이 판례 구속되잖아요. 선례, 신뢰보호, 행정기관의 적극 소극적 운동 이런 거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공권력 행사 시에 관련 없는 반대 극부와 연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기부 체납한 사람에게 건축 허가를 별도로 해준다든가 이런 거 했다면 우리가 이것도 행정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 행정법의 원칙을 잘 알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행정 심판서 작성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란 뭡니까?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다. 자, 권력적 단독행위인 점에서 민법하고 다릅니다. 민법의 법률행위는 뭡니까?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그렇죠? 계약도 있습니다. 또 민법은 사법상 행위입니다. 아니면 공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와 좀 다르죠? 그렇죠?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아시고 나가면 됩니다. 행정행위의 특성은 행정청의 권력 단독행위 까다르게 이제 법 적합성,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요. 확정성, 불가변력, 불가변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아까 법에 반드시 근거해야 된다. 그렇죠? 법률 유보의 원칙과 같은 건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까 사실은 공익 사익의 비례의 원칙이라는 공정하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행위가 실효성, 실효될 걸 해야지 실효성이 없는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땅에서 하늘에 다리를 놓는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실현이 가능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것은 어떤 일정 기간 경과 시에 다툼이 불가하다는 게 불가변력입니다. 불가변력은 행정의 성질 또는 법적 안정성에 의해서 처분청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구제제도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불가쟁력, 일정 기간 경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행정심판의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여러분 여기까지 머릿속에 외워둬야 됩니다. 이제 행정사를 실제 일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대요. 저한테 구제해 달라고 왔어요. 근데 영업정지 처분서를 좀 가져와라 했더니 가져왔어요. 가져와 보니까 말만 듣고 여러분들 해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청, 행정관청에서 나오는 처분, 행정처분 한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행사가 처음 지금 시작하면서 나한테 뭐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당했는데 이걸 뭐 바로 할까요? 아니 그건 어떻게 그냥 말로만 하냐. 그 사람한테 행정처분을 받은 그걸 처분서를 가져오라고 해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당합니다. 그러면 거기 처분을 당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써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써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안 써 있다면 바로 행정심판해보는 절차상의 하자로 그런 건 카카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제 그런 걸 찾아봐야 돼. 공무원도 그런 서류를 잘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은 그런 것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행정처분서를. 저는 보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개월 정지를 당했대요. 보니까 지금 얼마 기간이 안 남았어요. 한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바로 그 기간이 다 되고, 왜 이렇게 늦게 가려나 했더니, 자기들은 뭐 그냥, 어떻게, 뭐, 괜찮은 줄 알고 늦게 와서 지금 이렇게 그 직전에 가져왔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걸 가져왔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뛰어다니면서 우리 행정심판서도 작성하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또는 여러분들이 법률급파를 이런 게 다 해서 가능하다면 맞대. 만약에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그건 맡으면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해주고 날짜가 지나버리면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바로 기간이 가까워. 그러니까 그걸 꼭 확인해야 돼요. 처분서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불가 쟁력에서 우리가 그 기간을 반드시 경고하면 다툼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또 행정구제제도의 특수성. 그러면 행정갱송제도란 뭡니까? 행정갱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사들이 주로 해야 되고 행정소송은 변호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헌법 23조에서 적법한 행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토지보상 업무와 관계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와 행정갱송, 행정심판. 우리는 이제 행정심판에서 잘 알면 돼요. 그렇죠? 행정소송 변호사. 그러나 행정심판 하다 보면 행정소송에 대한 것도 환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 변호사한테 우리가 인계하더라도, 변호사한테 보내더라도 또 서로 우리가 협력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모든 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구제자로서 행정갱송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행정심판은 행정법의 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행정갱송에서 행정심판을.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거나 재결하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기관이 재결하니까 행정사가 해야 되잖아요. 아까 국가조직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있다고 그랬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제 장관급이고 행정심판위원장은 차관급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 법에 근거했느냐, 또 권력을 남용해서 잘못했느냐,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이익을 침해받았느냐. 예를 들면 공권력 행사를 권력을 남용해서 했다든가, 또는 아예 권력 행사를 안 해가지고 불행사 등으로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행사로 안 된 경우. 예를 들면 학교 법인 설립 인하가 됐다. 신청을 했어요. 교육부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같은 조건에서 어떤 대학은 인가가 됐고 어떤 대학은 인가가 안 됐어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불행사로 인해서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검토해야 타당성으로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 보고 해서 만약에 그게 불행사가 위법이라면, 부당한 거라면 다시 또 행정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권리구제 절차를 바로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은 원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는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먼저 해도 되고 또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면허가 정지 취소됐다. 반드시 중앙행정심판의 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토지수용 재개월, 노동위원회 재개월, 세법상의 처분, 음주운전. 이것은 바로 특별법상에 이런 규정된 것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해서 또 음주운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의 사무실에서 우리 행정사, 대한행사협회, 이게 이제 행정사법 개정을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행정사협회 교육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중앙 우리 행정교육연수원이 지금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각 대학을 빌려서도 하고 또 어디 또 강의실을 빌려서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하니까 또 이제 저희 사무실에 한 40명 정도, 40~50명 들어갈 옆에 방을 하나 제가 아예 행정사 사무실을 열 때 그쪽까지 같이 하도록 얻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한 10여 명이 지금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강의실을 얻어가지고 대학이나 아주 많이 올 때 100여 명 이상, 50명 이상 이렇게 많이 올 때는 그쪽 강의실을 빌려서 했고, 그보다 적게 올 때는 거의 제 사무실에서 다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한 40명까지는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한 3년 동안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사님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 하신 분들, 시험 출신 행정사님들 뵌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만나 뵌 것을. 같이 이렇게 한 가족처럼 행정사로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실습까지 또 저희 사무실에서 거의 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습도 이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될 이런 지금 입장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실습도 온라인 하도록 또 방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사실 거리두기 하니까 뭐
70도 조그만 사무실에 행정사무실은 다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몇 명이 가서 같이 하다 보면 아무 접근하게 되고 하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해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실습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앞으로 그 분야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사무실에서 행정사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할 때 제가 꼭 가본 곳이 서너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행정법원, 또 서초구에 우리 사무실에서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합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왜냐하면 출입국관리 업무는 내가 최초로 또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행정 세 군데는 꼭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입국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3개월 교육도 받았어요. 120만 원 내고 받으라고요. 출입국관리 업무만 받아가지고 이제 법무부에 또 출입관리 사무소 신청하니까 행정사 그 대행기관, 출입관리 대행기관 증명서를 주더라고요. 그럼 그 증명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유로에 드나들면서 출입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출입관리 업무는 여행사라든가 다른 데서 많이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 업무도 지금 행정사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빨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서초구청에 가니까 한번 실습하러 가니까 아주 그냥 서초구청 그 팀장 담당관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우리 한 3, 40명 갈 때는 아주 큰 강당까지 그냥 내줘가지고 거기서 모두 모아 같이 그때 코로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했어요. 그래 자동차 등록 담당하는 그 민원실을 가보니까 막 북적북적 대요. 그렇게 많아요.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그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거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렇다 하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조그만 건 3만원, 5만원 이렇게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10건도 한대요. 하루 10건 하면 3만원만 받아도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30만원. 그러면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수익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수익도 있어야죠. 그렇죠? 임대도 내고 또 수익이 돼야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회봉사도 할 수가 있고 기할 수가 있고 또 가정생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많이 오는 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일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실도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 우리가 행정집권 전치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법원에 갔을 때 전치와 관련된 그런 영상을 처음에 딱 보여줘요. 행정법원에 가니까 그 담당 판사가 나와서 그렇게 우리 행정사님들이 여기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올 때는 또 선물까지 하나씩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그 판사님께. 감사해요. 우리 행정사와 판사님들도 이렇게 법조계하고도 전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법원의 재판 과정, 행정재판하는 과정을 보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이냐. 요즘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음주운전에 관해서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수치가. 근데 그 음주운전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으니까 자기 대리운전기사를 하나 불렀어요. 바로 그 영상 내용 얘기입니다. 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차주는 뒤에 앉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집 앞 좀 조금 아직 멀었는데 대리운전가 요금을 이제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멀리 오니까 요금 좀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차주는 아니 난 더 못 주겠다. 약속한 대로 가자.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화가 나니까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 술 먹은 사람은 자기 차 운전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좀 앞에 앉아서 참 있는 동안에 바로 경찰이 왔어요. 바로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취소 기준을 해서 넘었어요. 여러분 취소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0.08 이상이면 바로 취소. 0.08. 저는 0.1인가 됐죠. 지금은 또 정지 기준도 0.03면 바로 정지되잖아요. 저는 0.05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취소 기준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행정심판을 먼저 가야 되잖아요. 행정심판을 먼저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졌어요. 기각돼 버렸죠. 왜? 증거를 못 대가지고. 자기가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요. 운전대 일단 앉았으니까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그럼 안 했다는 걸 입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단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해놓고 대리운전기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내가 지금 운전 안 했다는 걸 좀 입증해달라. 운전기사님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한 발짝도 안 뗐다. 사실 운전 안 했다. 마침 그걸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운전기사가 그 자리 맞거든요. 그냥 그대로 입증을 했어요. 소송에서. 그래 결국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거. 소송에서 승소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이 인용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소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제기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승소하니까 막 기뻐서 날뛰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결국 행정사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계된 그 중간 지점 동영상으로 뜻있게 만든 우리한테 필요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행정재판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매번 갔으니까 올 때마다 재판하는데 한 3년 동안에. 그래서 너무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행정심판에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물론 이제 뭐 그 세법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노동의 결정 문제 이런 거는 노무사람과 세무사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징계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징계나 토지수령 제일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또 그렇죠? 바로 이건 행정사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대리권 문제 이것은 이제 행정사나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허가를 받는 경우에 대리인과 행정심판 청구받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것이 우리가 행정사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바로 대리권이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은데 당연히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인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또 됐어요. 허가를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는 변호사는 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바로 개정하고 보완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확인,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그런데 취소심판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 취재되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취소 심판이죠. 그렇죠?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어떤 행정심판을 구한다. 이렇게 했단 뭐예요? 취소심판이잖아요. 취소심판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심판은.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처의 처분 효력 의무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설립 민허가 되는데 같은 조건인데 딴 데는 해주면 안 해줬다. 그러면 바로 이런 소송이 있을 수가 있다. 심판.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 또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주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보다는 좀 더 이제 행정소송은 확대되고 있죠. 행정심판보다는.
청구기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분이 있은 알게 날로부터 90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또는 전쟁이 났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경우 바로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지나서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걸 잘 아시고 이제 반드시 그건 불변기간입니다. 불가쟁력이라고 그러죠. 아까 행정법에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가면 이제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실습 시간에 행정심판 작성 같은 거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먼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행정사태가 영등포구청입니다. 영등포구청 산하의 영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특별시 심판위원회에서 불복했을 때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관한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면 된다. 그리고 청구 취지, 청구 기간, 청구 원인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동전자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또 청구 원인은 사실관계, 위법부당성 이제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자기 사정 얘기를 써야 한다. 이런 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법, 행정사제도 및 행정사법 1906년 경시정령으로 이게 대여서 규정이 주로 제정이 됐다가 이제 1995년 행정사법을 현행 행정사법으로 개정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사법 개정이 됐는데 2013년 1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행 행정사법이. 그래서 이제 현행 행정사법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또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하는 내용은 이번에 이제 지난 5월 20일 378회 임시국회에서 제적 168명 중 164명으로 절대 다수 찬성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협회 법률정책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기까지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참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9일 날 정부에 이선에서 공포가 됐죠. 그래서 이 행정사법이 공포가 됐는데 이번에 공포된 주요 내용을 보면은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합동사무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인 설립. 그렇죠?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한 대한행사회로 단일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가서 보니까 행정사협회가 단일화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로. 우리는 지금 7, 8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개. 단일화되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 가입하도록 행정사협회가 단일화되면 누구나 다 그쪽에 의무 가입해서 해야만이 행정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직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을 관리하는 무수임은 불가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1년 이내. 자기 현직에 있던 그 공직에 있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정관 예우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그쪽 관련 업무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또 행정사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행정사 교육이 이제 3일 기본 소양 교육 받고 5일간 온라인 이제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 교육에 오셔서. 그럼 우리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 제도
확립을 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임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을 받는다 했으니까 아까 위임계약서 쓴다고 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진정, 건의서, 질의서,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 아까 제가 내용증명도 쓴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변동사항. 이것도 신고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요즘에 인터넷으로 자기들 본인이 간단한 것 때문에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계약서, 협약서, 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관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임계약서 쓰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행정사로서 위임계약서 우리가 하지만 만약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써달라고 가져왔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이제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손드는 분도 있고 또 안 드는 분도 있고 또 계약서 쓸 수 있다고 손드는 분도 있고 또 없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오프라인 상에서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한번 어떻게 계약서를 쓸 수 있겠어요? 매매 계약서나 한번 손 한번 들어 쓸 수 있다는 거. 몇 분 쓰셨습니다. 아이고 훨씬 더 많네. 자, 그러면 계약서 쓸 수 없다. 매매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쓸 수 없다는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쓸 수 없다는 분은 좀 적습니다. 근데 쓸 수 없다는 분이나 쓸 수 있다는 분이나 다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계약서를 다 우리가 사실관계에 관한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작성이야. 계약서, 협약서가 우리가 쓰도록 우리 행정사 범위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를 가져와서 그냥 한번 이거 써주세요. 자기들이 재계약을 하는 건데 매도인, 매수인이 와가지고 또 이제 매도인, 임차인, 임대인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써주세요 한다든가 또 고객과 자기들이 직접 거래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했다 했을 때 와서 하나 써달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 계약서 쓰면 상당히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개 행위를 하면 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이 위반이 됩니다. 중개 행위라는 뭡니까? 자기가 의뢰받아가지고 가서 집도 보여주고, 그렇죠? 또 자기가 가격도 좀 조정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건 중개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 된다고 손 드신 분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셨으라 믿습니다. 된다고 하신 분은 자 그냥 단순히 써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손 드셨으라고 믿어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계약서에다가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뒤에 공인중개사를 이름을 써서 대리자로서 서명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모든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서. 매매에 대한 등기까지 완전히 잔금 치를 때까지. 그리고 중개보수를 받죠. 그러나 그때 계약도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당사자의 의사표시. 매매해달라고 의뢰해가지고 중개행위를 해서 계약서 써서 서명해서 날렸다면 그건 계약서 다 계약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거 할 때도 그걸 아주 그냥 뭘 그냥 좀 트집 잡아가지고 또 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단순히 계약서를 하나 그냥 대필해 주는 거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다가 행정사 이름을 쓰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보수를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이 그냥 사례로 그냥 이렇게 주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또 현금 영수증 발행한다 뭐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요즘 현금 영수증도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이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 발행 기관으로 우리가 저도 현금 영수증 발행 기관으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여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아까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우리가 이제 대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건 다 대리할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 대리권이 이제 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만약에 법인 설립 인허가 허가 신청할 때
저도 이런 많이 받았어요. 병원 설립 인허가까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큰 병원, 100병도 이상 들어간 병원 설립 인허가 여러 번 어떻습니까? 할 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준다고 하지 마세요.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에 다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100병도 이상의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또 토지나 100병도 이상 지을 수 있는 토지나 뭐 이게 다 구입이 되고 다 제대로 됐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박사가 부동산에 가서 전문이 돼야 되더라고요. 저기 우리 행정사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컨설팅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와 관련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가 허가 이런 때 잘 해야 됩니다. 그건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허가를 안 해줬다. 부작위로 인해서 안 해줬다. 했을 때는 또 우리 행정심판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해서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그런 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대리권이 완전히 우리 행정사법에 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이것이 바로 컨설팅이죠. 그렇죠? 행정 컨설팅이라고 해요. 뒤에 이제 컨설팅에 관해서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관한 문제. 그래서 이제 법령에 따른 사무 사실조사. 사실조사에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상 아닌 사람인데 행정사 아닌 사람으로 행정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행정사법 위반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행정사법에 대해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아까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금지 행위는 위임을 거부하거나 알선을 억울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위임을 함부로 거부를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밀 엄수해야 한다.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특히 이런 것들을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절대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게 누출하지 않도록 생년월일이나 또는 성명, 주소, 잘못 누설하다는 비밀 엄수 의무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개인정보 보호도 잘 살펴 알아야 한다.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행정사 업무를 행사법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 뭐 중간에 이런 거 다 얘기한 겁니다. 다만 컨설팅에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컨설팅이라는 게 뭐 우리 2조 6항에 있는 얘기니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진단에서 지도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고객이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바로 진단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책을 강구해 주는 겁니다. 지도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게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는 이런 컨설팅도 잘해야 되고 홍보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행정사법 2조 6항에 충분히 모여야 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행정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또 이제 권리자의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하고 자문 서비스를 특히 조직, 인사, 재무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줘야 됩니다. 제가 기업정보 분석 컨설팅을 할 때는 조직관리 문제, 인사 문제, 재무관리 문제 다 마케팅 다 우리 행정사도 이런 마케팅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들어와요.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행정사 업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득방. 로고스는 지식, 행사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상담하면서. 감성에도 흡수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억울한 일 당했느냐 하고. 그러나 신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공직자니까 비교적 공직 출신자들 또는 시험 출신자들이니까 비교적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상담, 컨설팅 해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시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로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